그러면 이게 다른 청취자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임형주 변호사님께서 아직 접속은 안 하셨지만 먼저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성균관대 이승민입니다. 오늘 이렇게 1차, 2차 법제도 발전 그 가상유학 경제 활성화 포럼의 법제도 분과에 참여하셨던 모든 분들을 모시고 지금 이제 3차 포럼을 하게 됐는데요. 최초의 계획은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어떤 주제를 가지고 논의하자였는데 이 운영하다 보니까 시간 부족이나 여러 가지 여건의 제약으로 인해서 1차, 2차 때 다들 필요한 말씀을 조금 다 못하신 부분도 있고 또 그러한 이야기들이 좀 저 이게 듣고 있는 제 입장에서 상당히 아쉬운 것들도 많았고 우리 청취자들께서도 그러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동안에 나왔던 논의 중에서 좀 핵심 논의 위주로 한번 진행해 보는데 다만 오픈 포럼이라고 한 것은 어떤 특정한 발제자가 없다라는 뜻도 되기도 하지만 또 정해진 질문과 답변이 없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정말 좀 편안하게 운영을 이렇게 해보려고 하고요. 오늘 제가 발표 순서를 그래서 따로 정하지 않고 이제 주제만 제가 사전에 조금 보내드렸고 대략 한 10가지 조금 넘는 정도의 이슈인데요. 뭐 다 다룰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중간중간에 자연스러운 플로우로 한번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먼저 이제 첫 번째 이제 시작은 역시 메타버스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부터 좀 시작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그 가상 세계이자 가상 공간 근데 이제 그게 가상 사회 커뮤니티로서의 기능을 갖고 또 그 안에서 프로시모들이 오픈 생태계에서 활동을 한다. 네, 그리고 이제 이것이 상당히 글로벌 생태계로 형성이 되고 있다. 이런 점들을 우리가 이제 메타버스의 어떤 주된 특징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이고요. 그러면 여기서는 이제 한 가지 측면에서는 이용자들이 영업적 이용자든 아니면 엔드 유저인 소비자이든 창작 및 활동의 자유가 매우 폭넓게 보장된다는 측면은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한편으로는 메타버스 운영자의 설계와 계획에 설계나 계획 또는 기획에 그대로 따라가는 그런 한계도 있다는 점도 아울러 지적되고 있고요. 그래서 영업적 이용자, 그다음에 소비자, 그러니까 엔드 유저, 그러니까 이 두 가지의 유저들이 모두 다 특정 메타버스에 종속될 가능성이 더 높아질 수도 있다. 라는 지적이 또 같이 제기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 선주원 교수님께서 먼저 한번 의견을 좀 전해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네. 갑자기 첫 번째 순서로 말씀을 부탁하셔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메타버스 플랫폼이야말로 말씀하신 대로 이용자가 이제 뭔가 전통적인 그냥 그 기존의 산업 사회에서 물건이나 서비스를 수동적으로 소비하는 그런 행태에서 벗어나서 뭔가 창조적이고 뭐 독자적인 그런 행태를 보이는 영역이 아닌가. 물론 그 전에도 이제 방송통신 영역에서도 이런 논의가 끊임없이 있었습니다. 이용자 개념이 이제 변화해 오고 있다. 근데 그 방송통신 영역에서 논의들은 이제 단순히 뭔가 예컨대 유튜브 스트리머처럼 이용자들이 그러니까 이른바 프로슈머로서 이제 생산자와 이용자의 지위를 겸한다. 이런 논의들 좀 약간은 피상적인 논의들이었는데 이제 좀 이런 논의들을 구체화할 수 있는 그런 생태계가 메타버스 플랫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뭐 저도 이제 그냥 법학 공부하는 사람이라서 그 안에서의 시스템적인 내용 이런 것들을 잘은 모르지만 좀 이제 이용자 그 안에서 이용자 개념을 좀 형성을 하고 구체화하기 위해서는 메타버스 시스템 각각의 그 플랫폼의 시스템의 특성을 좀 파악하고 그 특성에 맞는 그 행태들을 좀 구조화하고 그러니까 우리 이제 제도 연구를 하는 측면에서는 좀 구조화하고 그 범주화할 그런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일반론적으로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또 이용자들이 이제 특정 메타버스에 좀 종속될 가능성이 더 높아질 수 있지 않느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은 그 다른 플랫폼들의 이용에서도 마찬가지 아닌가. 기존의 그 인터넷 플랫폼 같은 경우에도 이 기존 인터넷 플랫폼이 정해놓은 인터페이스 안에서 이용자들이 활동을 하고 그 안에서 정해진 어떤 형식에 따라서 뭔가를 올리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한계는 이제 메타버스이기 때문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플랫폼이라는 공간에서 활동을 하는 한 어느 정도 존재하는 한계는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을 더 특정 메타버스에 더 종속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좀 접근하기보다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메타버스 플랫폼에서의 그 이용자 행태를 좀 더 이제 기술 전문가들께서 기술적으로 더 이제 파악을 하고 분석을 해서 이제 제도 연구를 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면 이제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뭔가 이용자 보호 정책 같은 것들을 새로 좀 정립을 하고 이용자 개념도 이제 새롭게 정립을 하는 그런 시도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예,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 제 화면이 잠깐 꺼졌었는데 이게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는데 저희가 줌으로 수업을 지금 하고 있는데 가끔 중간에 한 번씩 꼭 저를 튕겨내더라고요. 저도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수업 중간에 저를 튕겨내면 그때 이제 쉬는 시간을 가지라는 줌의 뜻인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오늘은 초반에 바로 저를 튕겨내네요. 예. 근데 희한한 거는 한 번 튕겨내고 그 다음엔 또 괜찮은 게 두 번 튕겨내지는 않아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예, 일단은 우리 선주원 교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야기는 결국은 이제 메타버스도 플랫폼이고 기존의 플랫폼에서도 어떤 플랫폼에 대한 종속의 문제는 있어 왔기 때문에 메타버스라고 해서 그 본질이 크게 달라지지는 않는다라는 측면의 말씀을 주셨고요. 근데 이제 여기서 메타버스의 그 우리가 이제 기존의 전제가 플랫폼에서 어떤 그런 플랫폼 종속성이라는 건 이용자가 플랫폼에 종속되는 문제는 항상 있었는데, 근데 이제 다만 이용자들이 메타버스 환경에서 스스로 사회를 형성하고 프로슈머적인 활동을 하니까 오히려 종속성이 옅어질 거라는 것이 이제 기존의 큰 우리 지난 몇 달간의 메타버스의 전제였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약간 논의가 발전하다 보니까 다른 쪽 우려가 이제 나오는 것이 기존보다 어떻게 보면 더 종속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기존에는 틀이 딱 정해져서 내가 메타버스를 이용할지 그러니까 어떤 플랫폼을 이용할지 말지가 그 서비스가 필요한가 하지 않은가. 요 관점에서 내가 필요한 거 없으면 바로 안 하고 필요한 게 있으면 이제 하고 뭐 이렇게 이제 선택하면 되기 때문에 해당 플랫폼을 사용할지 말지 그 단계에서 어느 정도 우리가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판단이 가능한데 이 메타버스 안으로 딱 들어가 버리면 나도 처음에 뭐 내가 꼭 필요하다 뭐 어떤 이런 간절한 그거보다도 그냥 한번 들어갔는데 들어가서 보니까 계속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계속 그거를 활용하게 되고 그 메타버스 설계자가 얘기한 세계관과 가치관에 나도 모르게 물들게 되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훨씬 더 교묘하고 정교한 방식으로 이용자들이 그렇게 들어가고 그러니까 우리가 사회라는 게 그렇잖아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것이 나의 배경과 환경이 되어 있는 그래서 이게 이제 엔드 유저들은 사실은 이거는 이제 몰입이라든가 뭐 게임 과몰입 약간 이런 측면의 그런 느낌이긴 한데 비즈니스 유저 측면에서 보면 이건 굉장히 새로운 느낌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거는 약간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근데 아직 뭐 문헌화돼서 이렇게 나온 건 아니고 저도 이제 들은 이야기인데 상당히 재밌는 지적이어서 근데 이제 우리 산지원 교수님께서 플랫폼 연구를 굉장히 많이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한번 여쭤봤고요. 그래서 선 교수님 그런 측면에서는 어떠신 것 같으세요? 네, 뭐 말씀하신 대로 약간 그 안에서 특히나 비즈니스 유저들이 서비스를 제공할 때는 이제 아무래도 메타버스 플랫폼이 요구하는 방향대로 좀 서비스를 만들 수밖에 없는 측면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이제 그런 것들도 다 이제 플랫폼의 종속성, 넓은 개념 안에 포함되는 것들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사실 이제 저는 또 근원적인 문제 하나가 이제 메타버스 플랫폼이라는 것과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사용해온 인터넷 플랫폼 사이의 경계 자체도 조금 약간 희미해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 이제 메타버스 플랫폼을 하겠다, 사명까지 바꾸면서 메타버스 플랫폼화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이제 그런 이제 현상인데요. 그 과정에서 이제 전체적인 좀 플랫폼의 행태, 플랫폼 규제 이 측면에서 좀 크게 문제를 바라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예.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어떤 플랫폼의 발전 단계의 한 부분으로서 이렇게 큰 그림에서 한번 바라보실 필요 있다. 그래서 본질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한번 고민해 볼 필요 있다는 말씀이시고, 그다음에 정속성의 문제도 그러니까 이것이 발전하고 전개해야 되는 과정이고, 어떤 아주 그렇게 그거나 어떤 본질적으로 크게 다르지는 또 않은 측면도 있다라는 지적으로 답변으로 제가 이해했습니다. 이제 자연스럽게 사실 제 아까 우리 참여자들께도 말씀드렸지만은 그 원래 제가 사전에 어제 좀 늦게 좀 보내드린 질문지대로는 안 가려고 하는데 이 얘기를 듣다 보니까 좀 궁금한 생각이 좀 들어서 문아람 박사님, 우리 여기 우리 참여자 중에서 유일하게 거의 유일하게 현업이 이제 비법학이신 분이십니다. 이제 다른 분들도 배경상으로는 법학 전공이 아닌데 법학을 하게 되신 분들도 우리 참여자 중에 계시지만 현재 현업이 법학이 아니신데 이제 문 박사님께서 보시기에는 이 이제 산업이든 경제학적인 관점이든 이런 관점에서 메타버스가 이런 식으로 어떤 메타버스라는 서비스가 이렇게 출현하고 발전하는 것이 어떻게 느껴지세요? 이게 어떤 우리가 이제 사실은 우리 지식산업 얘기하면서 4차 산업혁명 얘기를 했었고, 그리고 제 개인적으로는 요즘의 트렌드라는 게 어떤 요소 기술에 불과한 것들도 되게 확대해서 얘기하는 경향이 있고, 또 뭔가 또 나오면 이렇게 우리가 작년에 무슨 5G 그 앞에는 뭐 이런 식으로 뭔가 이렇게 이슈와 화두를 특히 이제 정부 차원에서 던지면서 이렇게 하는 그런 측면도 좀 없지 않아 있어 보이는데, 그런데 잠깐만요. 아, 오늘은 제가 두 번 튕겼습니다. 최근에 처음 있는 일인데 왜 그런지 모르겠고 하여튼 죄송합니다. 그래서 문 박사님께서 보시기에 이런 발전 단계에서의 이 메타버스라는 관점 혹은 메타버스는 아예 새로운 게임 체인저라든가 어떤 새로운 서비스, 그래서 어떤 4차 산업혁명까지는 아니어도 뭔가 이렇게 완전히 어떤 근원적인 혁신을 가져올 것이다라는 관점도 있을 것 같고, 그런데 뭐 어느 견해든 정답은 없지만 문 박사님께서 어떤 개인적인 견해를 좀 한번 말씀해 주시면 어떨까 싶네요. 네, 감사합니다. 일단은 근데 현재 저희가 좀 볼 수 있는 이제 메타버스 플랫폼 서비스라고 하는 것들이 아무래도 뭐 로블록스나 제페토 정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보면은 얘들은 어떻게 보면 기존의 플랫폼의 그런 성장 단계가 뭐 최초의 그 플랫폼 서비스를 위해서 생태계를 구축해 놓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나오는 컨텐츠를 조금 고도화시키고, 그 다음 거기서 나오는 또 수익 모델을 강화한 다음에 이 플랫폼에서 또 다룰 수 있는 여러 가지 카테고리를 좀 확장하는 그런 식의 이렇게 성장 단계가 있다고 하면은, 지금 저희가 출연하고 있는 뭐 로블록스, 제페토 등이 이제 메타버스라는 이제 개념을 이제 좀 탑재를 하면서 이제 컨텐츠를 고도화하고 있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수익화 모델을 아주 강화하는 그 단계로 진입하는 그 정도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일단 이제 첫 번째 질문이 이제 두 번째 질문으로 자연스럽게 넘어가려고 하는데, 첫 번째 이제 이승민 교수님께서 던지신 화두가 그 운영자라던가 설계자가 이렇게 운영자가 이렇게 설계하는 환경에서 이용자가 얼마만큼 거기에 종속되는지 이제 될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게 됐는데, 그게 이제 생태계를 구축하는 측면에서 그 운영자가 뭐 컨텐츠를 만드는 환경을 제공을 하고 이용자의 그런 참여를 굉장히 유도하는 그런 여러 가지 장치를 놓고, 또 개발자라는 것도 이제 일반 이용자도 개발할 수 있고, 이제 비즈니스 측면에서도 들어가서 이제 개발할 수 있고, 또 일반 엔드 유저 간의 그 상호작용이 좀 원활하게 나타날 수 있게 하고, 이 과정에서 이제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공자는 그 제작자의 역할을 좀 충실하게 수행하기도 하지만, 또 그런 컨텐츠의 그런 퀄리티도 이제 좀 컨트롤하는 그런 검수 작업까지 또 관여를 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이제 이용자들 간의 그런 자율성도 높이고 자발적인 참여도 높이고 거기서 좀 긍정적인 경험을 좀 할 수 있게 만드는 그 과정을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계속해서 해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과정에서 이제 운영자가 아직까지는 어떻게 보면 딱 보이는 굉장히 그 권력이 굉장히 좀 딱 드러나지는 않는 것 같고, 여기에서 이제 메타버스 서비스 플랫폼, 주요 서비스 플랫폼에서 현재 이제 굉장히 좀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것들은 많은 참여자들을 이제 유인하는 그런 여러 가지 정책들을 좀 활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현재 이제
뭐 로블록스, 제페토 아니면 우리나라 유니버스, 이프랜드 같은 경우에도 주요 비즈니스 모델이 뭐 인앱 결제 아니면 인앱 결제 같은 거 일회성 결제 아니면 뭐 광고 수익 아니면 구독 경제 뭐 그 정도로 이렇게 나눠질 수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참여자를 좀 적극적으로 이제 좀 활발하게 활성화하기 위해서 많이 유도하고 있지만 사실 그 좀 안을 들여다보면은 자기들이 어떻게 보면 좀 잘 만들어진 툴을 제공을 하고 그 툴에서 뭐 제작하는 뭐 아이템이나 뭐 웹이나 이런 걸 생산을 할 때 여기에서 나오는 수익을 어떻게 보면 금전화하는 그 과정 자체가 아직까지는 조금 그렇게 굉장히 좀 빠르게 된다거나 아니면 자연스럽게 넘어간다기보다는 넘어가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일단은 수익 그 분배 자체도 지금 크리에이터나 아니면 디벨로퍼에는 약간 뭐 30% 정도 이제 뭐 정도 간다고 되어 있고 또 이렇게 30%씩 이렇게 나와 있는 그 수익을 모아서 내가 이렇게 금전화를 할 때는 또 어느 정도의 그런 액수를 채워야지만 자연스럽게 금전화가 될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좀 장벽이 아직까지는 놓여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어떤 식으로 이제 이걸 어떤 식으로 완화를 할지 아니면 이걸 좀 더 공고하게 만들어서 지금 이제 들어와 있는 유저나 크리에이터를 조금 더 이제 잡고 갈지는 이제 각자의 그런 플랫폼에서 좀 추구하는 아니면 좀 형성하는 것에 따라서 바뀌게 될 것 같다는 것이 개인적으로 좀 요새 많이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좀 이 현재의 그 메타버스, 뭐 마인크래프트, 로블록스, 제페토 같은 그런 좀 디벨로퍼들에게 많은 툴박스를 제공하는 그런 플랫폼 서비스를 좀 헤비하게 이제 사용하는 그런 유저들을 좀 인터뷰를 요새 좀 하고 있는데 가장 좀 많이 이야기하는 것이 본인들은 어느 정도의 이런 툴박스에 대한 이해도가 있거나 아니면 이 툴박스에 접근하기 위해서 사전에 가지고 있는 소프트웨어적인 그런 배경 지식이라던가 그런 것이 좀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이걸 사용을 해서 크리에이터라는 그런 직업을 가지는데 굉장히 용이했지만 사실 이러한 배경 지식이라던가 아니면 좀 단순한, 그러니까 저 같은 그런 엔드 유저가 실제로 크리에이터의 역할을 하기에는 아직까지도 좀 진입 장벽이 있는 것 같다는 지적들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보면은 이 플랫폼 크리에이터의 역할을 하기에도 어느 정도 진입 장벽이 있고 그걸 또 아직까지는 굉장히 엔드 유저까지 내려온 상태는 아닌 것 같아서 그런 점에서 어떤 식으로 이 생태계를 구축해 나갈지가 좀 많이 좀 관심이 좀 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말씀하신 것이 그럼 이 메타버스 플랫폼 서비스라는 것이 딱 이렇게 새롭게 들어왔는데 이게 과연 어떤 식으로 현재 원래 있었던 그 플랫폼 생태계에서 아니 플랫폼 산업이나 경제 발전의 측면에서 어떤 의미를 가질지를 좀 고민을 해보면은 아직까지 뭐 굉장히 뚜렷한 뭐 BM이 나온 것도 아니고 해서 어떤 방향이 있을 것이다라고 제가 막 감히 예측을 할 수는 없겠지만 최근에 좀 그 선지현 교수님께서 잠깐 말씀하신 것처럼 페이스북의 그 동향이 가장 좀 많이 이렇게 좀 주목을 받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페이스북이 뭐 사명을 바꿔서 메타버스라는 데 굉장히 집중하는 뭐 이유를 이게 다방면에서 다양한 이제 시각에서 많이들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좀 페이스북을 좀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이유는 페이스북이 좀 디바이스를 가지고 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현재 이런 뭐 로블록스, 제페토라는 게 우리가 이제 이를 사용할 때는 뭐 PC라던가 아니면 모바일로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그 가상융합 경제에서 가장 저희가 좀 중점적으로 보고 싶은 것은 이런 디바이스가 이제 이런 모바일 디바이스가 VR이라고 하는 그런 장비로 이제 교체가 되면서부터 그것이 이제 사용하는 시간이 그걸 활용해서 사용하는 시간이 늘어난다면은 그때 나오는 좀 지금 산업계의 그런 지평이 어떤 식으로 바뀔지가 가장 좀 관심 있게 저는 봐야 될 것 같아서 페이스북을 보고 있는데요. 페이스북이 그 메타버스 산업에 좀 이렇게 딱 집중을 하고 있는 이유가 아마 다수의 이용자도 확보하고 있고 거기서 나오는 데이터도 굉장히 확보를 하고 있지만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강점이 오큘러스 2라고 하는 가장 상용화가 지금 거의 많이 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그걸 비교적 이제 좀 보유하고 있는 그 VR 디바이스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고 그 디바이스가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호라이즌이라던가 이런 형태의 그런 VR 그 메타버스 플랫폼 서비스를 직접적으로 어느 정도 이제 이렇게 구현할 수 있는 그런 단계에 올랐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아직까지는 이 VR 장비만을 활용을 해서 뭐 모바일 기기나 PC가 여전히 있어야지만 활용하겠지만 이 VR 장비 자체가 스마트폰을 약간은 대체할 수 있는 그런 기기로 변경됐을 때는 이것이 좀 지금에 있는 그
스마트폰 중심의 OS 중심의 뭐 이런 식으로 이런 경쟁 체제가 굉장히 좀 많이 바뀌게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거기에서 새롭게 이게 독점으로 또 다른 기업이 독점하는 그 생태계가 될지 아니면 여전히 스마트폰의 그런 비중도 있으면서 새로운 기계가 들어와서 생기는 어떻게 보면 또 다른 경쟁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애플이라던가 지금의 스마트폰 시장 플러스 이제 페이스북이 좀 더 이제 올라오면서 그렇게 또 경쟁하는 체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렇게 되면은 지금의 독점적으로 보이는 그런 기업들도 또 다른 그런 환경 속에서 경쟁을 계속해서 해나가는 거기서 이제 이용자의 그런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는 좀 종속됐던 점이 어떻게 보면 오히려 또 완화될 시켰을 수도 있고 그런 측면이 좀 많이 관심 있게 저는 보고 있는데 이제 이승민 교수님께서 오늘은 좀 이렇게 좀 수렴하는 논의를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또 약간 발산형의 그런 뜻으로 내는 것 같긴 해서 좀 죄송하긴 한데 네,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계속해서 좀 공부를 해 나가볼 생각입니다. 네, 박사님, 아주 그 인사이트 있는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제 뭐 물론 우리 이게 널리 알려진 얘기인데 사실은 뭐 우리 이제 플랫폼의 발전 단계에 보면 잘 아시다시피 이제 크리티컬 매스라는 걸 확보를 하고 네트워크 이펙트를 창출하고 그 다음에 이제 어느 시점에 수익 모델로 넘어가는데 그 이제 크리티컬 매스하고 네트워크 이펙트를 창출하는 요 과정에서 이제 필요하신 게 이제 콘텐츠 고도화라는 것이고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들을 어떤 프로슈머적인 활동은 그런 콘텐츠 고도화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이제 크리티컬 매스를 확보하는 데 큰 도움이 되는 그런 거고 또 사용자 간의 네트워크 효과도 직간접적인 네트워크 효과도 다 강화될 것이다라는 취지식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그런 측면에서 지금 이제 프로슈머가 사실은 도움이 되는 건 맞죠. 그리고 기존에부터 이제 지적이 되어 왔던 것이 사실은 수익성을 어느 시점부터 달성할 것이냐가 항상 어려운 문제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현재 뭐 우리가 인앱 결제나 광고나 구독형 모델로 약간 초기화 단계시다라는 얘기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일정 부분 동의하는 부분이고요. 근데 이제 그래서 그 툴박스 아까 말씀드린 때 아직 툴박스 진입 장벽도 높고 저 같은 경우 로블록스 해봤는데 일단은 뭐 어려운 건 둘째치고 재미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잘 안 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지금 어떻게 보면 약간의 그 수익 모델로 나오기에는 웹툰의 초기 느낌 같이 그런 부분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세컨드 라이프가 왜 망했느냐라고 얘기를 해보면 왜 성공했느냐는 재밌어서 그 다음에 내가 창조주 같은 느낌이 들어서 크게 성공했는데 왜 금방 망했느냐로 물어보면 수익 모델이 없어서 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그런 건데 아마 흥망성쇠가 그런 부분들하고 많이 연결될 것 같고요. 또 마찬가지 이제 이 아직 메타버스가 뚜렷한 BM이나 방향성 같은 거는 없는데 페이스북은 이제 주목하신다고 하셨는데 여러모로 이제 페이스북의 동향이 주목되는 것 같습니다. 페이스북이 게임 체인저를 그 오큘러스 퀘스트 2와 서비스 결합을 통해서 노린다는 이야기가 이미 오래전부터 있었고 그래서 사실은 구글의 이제 프라이버시 샌드박스인가요? 갑자기 정확한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그거라든가 또 애플도 개인정보 보호 정책 뭐 이런 것들이 사실은 페이스북의 그런 것들의 어떤 견제 수단이 아니냐 그런 얘기들이 있어 왔고 또 장기적으로 저도 마찬가지로 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 디바이스 기반으로 한 어떤 그런 기술 기반의 독점이 아니면 사실은 독점이 오래 가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어서 기술 기반의 독점이 결국은 중요할 것 같고요. 오큘러스 퀘스트 2는 저는 이제 제가 구매하지는 않았고 써보기는 했는데 확실히 오큘러스 초기 모델에 비해서는 많이 발전한 것 같긴 하고요. AR 글래스나 이제 이런 HMD가 고도화되지 않으면 사실은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옛날부터 있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진짜로 먼 미래는 아닌 것 같습니다. 물론 제가 오큘러스에 지금 뭐 간접 광고를 하는 건 전혀 아닙니다. 페이스북이 이 포럼에 대해서 전혀 지원하고 있지 않고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들 추적 조사하시면 굉장히 재밌는 결론이 나올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도 다 경영학자들이 과거에 이제 플랫폼의 발전사에 대해서 추적 조사했던 걸 제가 읽고 말씀드리는 것이어서 그래서 그런 측면이 참 재밌는데요. 근데 이 발언 중에서 이제 제가 지금 주목하려고 하는 거는 결국 이제 콘텐츠 고도화 수익 모델 측면이고 이 부분으로 자연스럽게 제가 화두를 옮기려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콘텐츠 고도화는 결국은 IP 라이트하고 상당히 이제 깊은 연관을 갖는 부분이 생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금융도 중요한 부분인데, 근데 IP 라이트에 대해서는 오늘 참여하신 분들 중에 지금 발언하실 분이 무려 4분이나 계시기 때문에 제가 조금
이게 약간 그 큰 문이어서 조금 뒤로 하면서 먼저 수익 모델과 관련된 것들 중에 이제 상당히 중요한 건 금융 관련된 모델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이준희 변호사님께 그 메타버스 환경에서 이제 금융과 관련해서 현실적으로 가장 중요한 문제가 무엇일까? 이 부분을 먼저 한번 여쭤보고자 합니다. 네, 변호사님 좀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준희 변호사입니다. 어, 일단 한 세 가지 정도로 제 생각에는 조금 나눠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인데요. 먼저 제가 최근에 개인적으로 좀 황당한 사례를 겪었는데, 우리 애들이 이제 디스코드라고 하는 게임 플랫폼일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채팅 플랫폼인데 뭐 저는 잘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거를 하고, 그게 여러 가지 그런 가상 공간하고 연결이 되고 이렇게 하는 모양인데, 거기에 이제 그런 사이버 머니 결제로 이제 제 카드를 물려놨거든요. 애들은 당연히 신용카드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자유로 뭐 이렇게 서브스크립션 베이스 쓰기도 하고. 근데 그게 애들이 무슨 이제 계정이 해킹돼서 온 그런 메시지 클릭하다가, 우리 페이스북 같은 데서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클릭하다가 얼마 전에 12분이 5번이 계속 결제가 떠가지고 5번째에 이제 한국의 카드사 그걸 블러킹을 하고 그렇게 얼러트가 뜬 경우가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도 그런 경험을 해보시면 잘 알겠지만, 이거를 실제 그 해외에 있는 그런 오퍼레이터인 회사한테 CS로 접수하거나 그러면 엄청나게 영어로 복잡하고 기나긴 싸움이 될 수밖에 없고, 그렇다고 우리나라 카드사에 신고를 하면 물론 블랙 컨슈머가 되면은 사실 리펀드를 받을 수는 있습니다. 근데 사실 그게 그렇게까지 가기에는 너무 복잡하기도 하고 또 굉장히 거짓말도 많이 해야 되는, 예를 들어 카드가 도용당했다거나, 사실 도용당한 건 아니죠. 제가 권한을 부여해서 쓴 거니까. 그런 것들에 관해서 막 얘기를 하고 또 카드 번호도 바꿔야 되고, 그런 것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냥 4만 원, 5만 원 정도를 손실을 감수하고 그냥 덮었던 사례가 있었었는데요. 가장 가깝게는 이런 문제들이 조금 더 커지지 않겠나라는 생각은 들어요. 하지만 이거는 메타버스라고 하는 플랫폼의 고유의 특성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문제라기보다는, 기존에 이제 온라인에서의, 특히 이제 이런 식으로 좀 오랜 시간 사람이 유저가 체류하면서 계속적인 소비를 하고 그런 결제 행위가 벌어지고 하는 것들은 일반적인 우리의 어떤 다른 기능을 가진 어플리케이션보다는 사실은 게임이 더 가장 유사한 플랫폼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그런 형태의 것들이 많이 발생하게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건 이제 기존의 어떤 그런 온라인에서의 결제 플랫폼의 연장선상이 될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다만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메타버스라고 하는 하나의 플랫폼은 가상 공간 속에서 기존의 하나의 뭐 게임, 일명 게임 이런 식으로 하나의 딱 목적화된 어떤 액티비티 벌어지는 게 아니라, 그 공간 내에서 굉장히 다양한 행동과 거래와 그런 것들이 벌어질 가능성들이 상존하기 때문에, 거기서 현실적으로 벌어지는 이 실물 세계에 있어서의 오프라인에서의 다양한 금융 거래와 이런 것들이 거기서 접점을 가지고 움직일 때 어떤 그런 피싱이라든가 프로드라든가 그런 다양한 이슈들이 더 확대 발생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부분들이 될 것 같고요. 사실 그거에 관해서는 아마 기존의 게임을 중심으로 한 회사들이 가장 많은 프로드 노하우를 가지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조금 더 나아가게 된다면은 이제 이따가 또 다른 이슈들로 더 좀 짚어보실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가상 공간에서는 단순히 기존의 그런 사이버머니 형태가 아니라 NFT가 됐든 어찌 보면은 그런 가상 자산을 매개로 한 그런 것들이 됐든 간에, 그 실제 이 사이버 공간, 메타버스 공간 자체에서 움직이는 그런 커런시 또는 밸류라고 하는 것들도 어떤 새로운 패러다임과 새로운 기술에 기반된 그런 것들이 많이 나올 수 있는 거잖아요. 그거에 관해서는 아직까지 여러분들 뭐 실제 많이 언론에 알려 있습니다. 일단 거래소의 신고, 우리 AML 관련된 특근법이라고 하는 법에 따른 신고 외에는 기본적인 걸 따라가고 있는 장치가 아직 법제도가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부분도 굉장히 크지요. 최근에 이제 며칠 전에 사실은 자금 세탁 관련된 FATF라고 하는 국제 기구에서 가이드라인을 조금 바꾸면서 이 디파이 자체도 어떤 가상자산 사업자로서 규율될 필요성이 있다는 식으로 약간 입장을 좀 더 강화한 것으로 이제 언론에 나왔고, 그 FATF의 가이드라인을 각국이 이제 다 실정법으로 흡수하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현재까지는 그런 디파이라고 하는 가상통화 기반의 가상통화의 그 탈중앙화 금융 파이낸싱이라고 하는 서비스가 이제 본격적으로 그걸 규율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조만간 아마 발생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실제 그런 가상통화 관련돼 가지고는
코인이 먼저였고, 그 다음이 디파이였고, 그 다음이 NFT였거든요. 근데 따라서 NFT를 그렇게 그걸 또 하나의 가상자산으로 규율할 움직임은 조금 더 타이밍이 더 늦을 건데요. 근데 그 사이에 여러분들 뭐 시장의 마켓에서는 지금 어마어마한 자금이 사실 NFT를 통해서 다시 자금이 모여지고 막 융통이 되고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 타임 갭 속에서 상당히 많은 사건 사고가 벌어질 수도 있고 그런 약간 불확성성의 상태에 놓여 있다고 생각은 듭니다. 어쨌든 간에 말이 좀 길었는데 그런 메타버스 공간 상에서의 가상자산과 가상통화를 기반으로 한 어떤 그런 이슈들이 앞으로 굉장히 중요한 이슈로 대두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뭐 약간 재미없는 얘기일 수도 있지만 이제 금융회사와 금융 프로덕트 또는 핀테크 회사라고 하는 것들도 손놓고 있지는 않을 거잖아요. 그럼 메타버스 공간 상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마케팅을 하고 상품을 팔고 그런 프로덕트를 공급하고 하는 액티비티가 굉장히 늘어날 텐데 그런 것들이 이제 최근에 이제 그런 무슨 금소법 중심으로 한 무슨 금융상품의 비교 추천 서비스를 카카오페이나 토스나 뱅크샐러드 하던 걸 못하게 했다 이런 뉴스를 보셨을 텐데 이런 금융 섹터의 고유한 규제로서의 그런 판매 규제와 소비자 보호를 위한 규제들이 온라인 공간에서 그럼 어떻게 구현이 될 거냐 하는 이슈도 크게 다가올 겁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은 그 실제로 그런 것들을 어떻게 행위 규제를 공정하게 가져갈 거며 설명 의무를 잘 할 거며 적합한 금융상품을 추천하도록 강제할 것이며 뭐 이런 것 기존의 틀 안에서 규제가 이루어질 것인데 이 메타버스라고 하는 공간이 어떤 파급력을 가질지 사실 이게 게임하고 유사하게 과몰입을 우려할 정도로 약간 유저들을 혹하게 만들기 좋은 어떤 3D 스에서 그런 거이라고 추측은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그럼 얼만큼 기망적인 소비자 기망적인 리스크가 커질 것이냐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아직 그렇게 정확하게 분석이 되거나 이슈가 아젠다가 들어오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결국 그걸 통해서 가상 공간에서의 어떤 파이낸셜 금융 시장의 메커니즘 자체가 어떻게 구현이 될 거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규제가 들어옴으로써 이제 시장 안정과 소비자 보호를 가져가야 될 것이냐에 대해서는 여전히 큰 퀘스천 마크에 맡겨져 있다. 그 이슈도 조만간 아마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을까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아주 상세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특히 우리 이준희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이 주제가 저희가 이제 지난 1, 2차 포럼 때 좀 깊이 있게 다뤄지지 못해서 좀 아쉬웠던 그런 부분인데 오늘 아주 좋은 기회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픈 포럼 형태로 운영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도움이 어떤 의의를 느끼게 되는 대목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 제가 이제 이런 형태의 포럼은 우리 청취자들께서는 뭐 익숙하신 분도 있을 텐데 약간 낯선 분들이 약간 이런 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알쓸신잡이라든가 뭔가 이런 좀 맥주 한잔 하면서 소주 한잔 하면서 이렇게 여러 전문가들이 자연스럽게 한마디 한마디씩 이어가는 과정에서 이거를 다양한 시각을 바라보면서 또 뭐 약간 이런 거를 이제 포럼 형태로 그냥 편안하게 한다라고 이해하시면 오늘 이 포럼의 진행이 쉽게 이해가 될 것인데요. 사실 이렇게 한마디 한마디씩 자연스럽게 진행되는 것들이 나중에 더 꽂히는 바가 많습니다. 주제 발표 있는 거는 사실은 나중에 인용하기가 좋은 거고, 예, 오히려 그런데 오늘 이제 세 가지 크게 재밌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 기본적으로 이제 소비자들의 그 소비나 결제에 관한 문제라든가 피싱이라든가 이런 문제들, 그 소비자들의 금융 소비자들의 불편 이런 것들은 사실 기존부터 있어왔던 문제인데 이제 그런 것들이 확대될 가능성이고 두 번째 문제는 상당히 재밌는 이야기셨죠. 가상 통화 규제에 관한 그래서 탈중앙화라든가 이런 흐름 속에서 또 자금 세탁으로 또 활용이 되고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이제 우리 암호화폐에서 디파이, NFT 이렇게 이제 계속 그런 것들이 발전해 가는데 거기에 과연 어떻게 이제 규제 체계가 적응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좀 어려운 문제였고 세 번째도 이제 금융회사들이 이제 향후에 어떤 금융시장의 기제 자체가 변했을 때 그리고 또 중간에 이제 다른 것보다도 메타버스 환경에서 이제 두드러지는 것이 이제 소비자에 대한 기만이라는 것이 교묘하고 은근하게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 그건 사실 이제 내용 규제 측면에서 좀 비슷한 것들이 있거든요. 그 콘텐츠 내용 규제도. 그래서 그런 경계선상을 타고 가는 것들에 대한 어떤 법적인 대응이 상당히 어려운데 여기서 제가 추가로 세부 질문 하나만 더 드려볼게요. 지금 말씀하신 이제 세 가지 중에서 두 번째 관련해 가지고 그런 어떤 가상통화 규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규제 당국들이 금융규제 국제기구나 이런 곳에서 지금 대응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약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효적인 규제가 과연 가능하겠느냐, 그러니까 워커블한 규제가 가능하겠느냐라는 그런 의문이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그 가상통화 규제는 이제 우리나라 정부가 사실 그동안 비판을 되게 많이 받아왔던 부분이 이 특근법이라고 하는 자금 세탁 규제에 이걸 도입해서 거래소를 등록 신고제로 해가지고 거래소의 어떤 그런 것들을 굉장히 심하게 규제하는 거에만 천착을 해서 결국은 지금 빅4만 거래소가 신고를 완료했고 나머지 중소형 거래소는 원화 마켓, 즉 이거를 원화로 피아트 커런시로 바꾸는 거는 이제 막혀 있는 상황인데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뭐 기존의 소비자들 보호에 미흡하다라는 비판을 많이 받고 있는데요. 뭐 일리가 있는 지적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이제 그 우리나라가 그런 그 자금 세탁 규제를 제외한 어떤 산업 지능적인 측면에서의 여러 가지 조심스러운 어프로치, 그러니까 해외에서 다른 정부들이 예를 들어 그 토큰형 기반의 코인 STO라고 하는 그거를 어떻게 향후 증권을 대체하는 자금 조달 수단으로 활용할지라든가 아니면은 가상자산 자체 뭐 그런 그 일본처럼 거래소 등록제를 도입해가지고 뭐 한다거나 그러니까 그런 약간 그런 측면에서의 그런 그 뭔가 산업을 잘 할 수 있는 룸을 주는 그런 거에 있어서는 조금 소극적이었고 그 좀 규제적인 관점에서만 접근했다라고 하는 거에 비판은 좀 있긴 하거든요. 근데 어찌됐든 간에 전 세계적인 흐름에서 그런 자금 세탁을 방지한다는 그 기준 하에서 이거를 통제하고 하는 부분이 점점 강화되고 있는 거는 그거는 막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이제 그 흐름이 아직도 뭐 해외도 비슷한 것 같고 우리나라도 사실은 이제 거래소와 코인이라고 하는 우리가 이제 그게 1단계로 일단 이 블록체인 기반으로 한 사업의 어떤 서비스 모델의 하나라고 본다면 거기에 이제 아직 거기까지밖에 안 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에서 뭐 디파이나 저런 거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뭐 NFT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론적인 논란이 시장에서 조금씩 되면서 아 우리는 약간 뭐 토큰 스왑이든 아니면 뭐 여러 가지 NFT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거 법을 보면 우리도 신고를 해야 되는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지만 신고 받아주지도 않고 신고한 사례도 없고 그냥 뭐 전혀 이런 규제의 이해도나 이런 것들이 따라오고 있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근데 그럼 이런 시차와 규제 차익을 이용해 가지고 사업을 빨리 전개해 가지고 돈을 많이 벌겠다고 하는 게 지금의 이제 시장의 움직임인 것 같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갭이 물론 아이디어하게 이걸 빨리 좁히는 게 좋겠지만요. 그래서 실제로 지금 이제 그 정부 여당 야당에도 각각 이런 TF가 돼 있고 그다음에 국회에도 사실은 가상자산 관련된 법령이 되게 많이 올라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취합을 해가지고 하나의 단일법으로 가상자산업법을 만들어서 이제 가상자산업을 좀 더 체계적으로 규제해서 단순히 자금 세탁에 그러니까 원화 계좌를 붙이는 요 측면만 아니라도 어떻게 이런 행위 규제나 등록 규제나 진입 규제나 건전성 규제 같은 거를 함으로써 하겠냐라고 하는 움직임은 사실 이미 있고요. 그래서 그게 사실 이제 대선이라고 하는 정치적인 상황이 있어서 조금 가변적이긴 하지만 올해 말 내년 초, 내년 상반기까지 어느 정도 가시화가 조금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예측은 하고 있습니다. 네. 예, 답변 감사드립니다. 지금 뭐 사실 오늘 우리가 메타버스에 관련돼서 이야기하는 것들 많은 것들이 당장의 어떤 현실적인 결론이 없는 경우가 많고요. 제가 말씀드린 것도 많이 그런데 그래도 우리 이제 이 부분에서 이제 이런 신기술 신산업에서 늘 나타나는 것이 그 규제 지체라고 하는 현상, 레귤러터리 렉인데 경우에 따라서는 레귤러터리 렉이 오히려 낮기도 합니다. 우리나라 같이 규제 좋아하는 나라에서는. 근데 또 경우에 따라서는 이것이 신속한 규제 입법이 도입되지 않는 것 자체가 상당히 이제 어려움을 낳는 경우도 있고요. 이건 제가 행정법 전공이니까 하는 여담인데 이런 규제 입법 부작위가 이제 국가배상 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느냐 뭐 이런 논의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지적을 해줬고요. 근데 지금 사실 원래 제가 생각했던 플로우는 아니지만 이 NFT 얘기가 자연스럽게 나왔는데 우리 청취자들께서 NFT 자체가 좀 궁금하신 분들도 있으실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NFT의 금융적인 측면에 대해서 들었으니까 그것에 어떤 IP 라이트 관점에서의 이야기도 좀 듣고 싶으실 것 같아서 이 부분은 정원준 박사님께서 조금 설명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국법조연구원의 정원준입니다. 일단 그 이승민 교수님 앞서 이제 발언해 주실 때 알쓸신잡 방식의 토론 방식이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저희 지인들이 이제 톡이 오는 거 보니까 표정들이 다들 무섭다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더 자유 토론에 부합되는 표정들을 좀 지어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려보면서 토론을 좀 해보겠습니다. NFT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그 가상 자산의 일종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블록체인 기술에 기반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NFT가 이제 문화 예술 분야에서 사실은 각광이 받는 이유가 이런 NFT가 결국에 디지털 콘텐츠에 고유한 인식값을 부여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인식값을 부여를 하다 보니까 이 자체로서 상당히 희소성 그리고 유일성 그리고 이에 대한 원본 증명성을 갖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통상적으로 이 미술 작품이나 음악 같은 것들을 소비할 때를 보면 미술 같은 경우에도 결국에 그 작품을 작가가 그린 작품을 직접 소유하게 되는 것이죠. 구매를 통해서. 그러면 그 구매된 작품들을 전시하는 것을 통해 가지고 그러한 그 저작물들을 향유를 하게 되는 형식이고요. 이 경우에는 결국에는 이 아날로그 형식의 그 저작물 거래 같은 경우에는 복제로부터 사실은 자유롭게 어려운 측면들이 발생이 되고요. 그리고 음악 같은 경우에도 사실 우리가 그 스트리밍 형식의 방식을 아마 많은 분들이 이제 사용을 하고 계실 텐데요. 이 경우에는 또 문제가 있습니다. 이 저작자들이 음악을 창작하고 나서 굉장히 많은 유통 시스템을 거쳐야 되고, 그리고 음반사를 찾아야 되고 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그 유통 과정에서 어떤 많은 그 수수료가 발생을 하는 구조를 띠게 되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NFT 같은 경우에는 그 저작자와 그 창작물을 작성한 이 저작자와 실제 소비자까지 직접 블록체인을 통해서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NFT가 예술 분야에서 각광받는 이유는 아마도 이 창작자 그리고 그 소비하는 팬의 입장에서는 또 사실은 유일한 그런 저작물을 보유한다라는 그런 관념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관점에서 이 NFT가 부각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은 미술하고 또 다르게 음악 부분에서 생각을 해볼 부분이 있는데요. 우리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음악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스트리밍 형태로 대량 소비를 하기 때문에 내가 NFT를 비싸게 돈을 들여가지고 이 NFT 음악을 보유한다라고 했을 때 이게 과연 의미가 있을까라는 측면이거든요. 그 미술 작품의 경우에는 사실은 이 보유함으로 인한 그 전시라는 형태의 향유가 있기 때문에 사실 가치를 갖지만 NFT로 비싼 값을 들여서 나만 이 음악을 보유하고 향유한다라고 했을 때는 사실은 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사실은 NFT가 이제 음악 영역에 있어서는 과연 이게 기대 가치가 있을까? 앞으로 이 시장이 발전할 수 있을까라는 측면에서는 의문이 드는 부분도 분명히 존재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 저작권 관점에서는 이 NFT와 관련된 이슈들이 어떻게 논의가 되고 있냐라고 보면, 먼저 NFT라는 게 이제 민팅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특정 이 창작물이 있으면 거기에 이제 해시 코드 값을 부여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민팅의 과정에서 이 NFT가 초창기 때 접목이 되기 시작했을 때는 이제 소수의 창작자들이 참여를 해서 우리끼리 NFT화를 해가지고 기존의 이 제도하에서는 유통업계를 많이 거쳐야 되니까 직접 그 소비자에게 전달할 수 있는 NFT 그 예술을 한번 해보자라는 측면에서 서로 사실은 이 각자가 창작을 한 저작권을 올리게 됐기 때문에 이 저작권에 대한 침해 문제가 발생을 하지 않았는데요. 이제 NFT 시장이 커지면서 일반 소비자들도 사실은 민팅을 하는 그런 플랫폼 비즈니스들이 출현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기존에 여러 가지 다운로드 받은 타인의 그 저작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민팅하는 과정에서 사실은 타인의 저작권 침해에 대한 부분들이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관점에서 봤을 때 NFT는 사실은 NFT를 이제 보유하고 소유한다라는 그 개념 자체는 이 저작권 자체가 사실은 이전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는 NFT 자체는 작품을 보유하고 소유하는 것이지 이 저작권 자체가 이전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또 NFT를 창작한 그 창작자에게 사실은 저작권은 남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래를 하는 단계에서 저작권에 대한 이용 허락을 어떻게 설정을 할 것인지에 따라서
사실은 NFT 보유자가 가질 수 있는 권리가 이 라이선스가 한정적일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이용자들의 피해 부분, 저작권자들이 이제 저작권 침해를 주장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도 사실은 논의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어쨌든 그 NFT가 굉장히 예술에 있어서 이런 원본 증명성이라든가 그리고 나아가서 이제 블록체인을 통해 가지고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수익성과도 거래 단계에서 이제 수익성과도 연결시킬 수가 있고 그 경우에 이제 저작권자 같은 경우에는 이 거래를 했을 때 거기서 얻는 수익들에 있어서의 그 저작권료 일정 부분의 저작권료를 투명하게 위조 변조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투명하게 그 수수료를 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이 앞으로 저작권의 이 유통과 그리고 또 창작의 관점에서도 사실은 굉장히 부각되는 NFT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우리 박사님께서 아주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셔서 청취자들께서 우리 흔히 말하는 NFT 알못 청취자들께서도 많은 도움이 되셨을 것 같은데 다만 민팅이 뭔지 조금 궁금하실 것 같아서 그냥 주조라고 화폐 주조할 때 그런 거로 이제 생각하시면 되는데 사실 저희 이제 전문가들 자담회하다 보면 항상 문제가 그 잘곤이라고 하는 특수 용어들의 사용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글을 쓰다 보면은 이게 되게 어려운 게, 이제 예를 들어서 글로벌 빅테크 기업 이렇게 얘기하면 다 알아듣는데, 한글을 쓰자고 미국의 어떤 그 대형 기술 기업 뭐 이런 식으로 쓰면 굉장히 낯설잖아요. 잘 들어오지도 않고. 예, 그리고 글로벌 스탠다드 이러면 다 알아듣는데 국제 표준 이러면 완전히 또 좀 다른 의미가 있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가면 갈수록 어려운데 뭐 메타버스나 뭐나 이런 신기술들이 나오면 워낙 이제 영어 바탕의 용어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 조금 약간 쉬어가는 느낌으로 제가 좀 그 청취자들께 이제 말씀드린 거고 하나만 조금 여담을 드리자면 예전에 제가 변호사 하던 시절에 그 뭐 법정에서 과학기술 관련된 증언을 할 일이 있었는데 그 교수님께서 전문가 증언을 하시는데 제가 들어도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는데 왜냐하면 모든 단어는 다 영어로 돼 있어요. 우리는 분자라고 그러는데 꼭 몰레큘이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제발 몰레큘이라고 하지 말고 분자라고 좀 해달라고 했는데 절대로 안 고쳐주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런 어려움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한국 사람끼리 얘기하는데도 통역이 필요한. 근데 이제 아직 우리 메타버스가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여러분들께서 듣다 보면은 이렇게 아까 우리 이준희 변호사님 말씀하시는 것들 중에서 몇 개는 단어 자체를 처음 듣는 것들도 있으셨을 건데 참 뭐 이걸 일일이 설명드리고 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좀 있네요. 그래서 그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자, 여기서 NFT 얘기 나왔는데 한 가지만 제가 간단한 짧은 질문만 드리고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 박사님 아까 이제 수수료 얘기를 하셨는데 그럼 수수료 산정은 어떤 일정한 기준이 있을까요? 아니면은 뭐 어떻게 되실 것 같아요? 그 수수료 징수 부분은? 네. 사실 제가 이 NFT 실무적으로 수수료가 어떻게 가금되고 있는지는 정확히 파악을 하고 있지는 않은데요. 아마 지금 몇 개의 플랫폼에서 NFT가 실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플랫폼 입장에서는 이 수수료에 관한 부분들을 보통 이용자 약관에서 이 저작자하고 실제 소비자가 계약에 의해서 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이 NFT 예술을 판매하기 위해서 올린 사실은 창작자가 계약상 어떻게 체결하는지에 따라서 사실은 다를 수 있다는 점을 네, 말씀드리고 네. 싶습니다. 근본적으로는 아직까지는 이제 사적 자체에 맡겨져 있다고 봐야겠네요.